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오늘도 여러분을 책의 세계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또 뭐 연말 연시 특집으로 또 위스키도 한번 좀. 네. 저 위스키 좋아하는데. 아, 그래? 네. 술도 마셔요. 저희 집에 위스키가 몇 병 있는데 네. 저 그 방송 보면서 한 잔. 아, 그래요? 네, 저희 집에도 있거든요. 위스키를 또 좋아하시는구나. 네네. 그때 저번 주에 했던 그 술이 이름이 뭐였죠? 발베니. 발베니가 저희 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마트에서 보이면 바로 사라고 그러던데. 면세점에서 사왔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또 위스키에 또 매력에 빠져 있어요. 그냥 조금. 네. 네네. 자, 하여튼 뭐 그렇게 술 특집도 한번 보내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다른 주보다 조금 이제 업로드가 좀 늦어졌는데 네. 뭐 여러 일들이 좀 있어서 이번 주 조금 한 며칠 정도 늦어졌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도 대신 더 좋은 책 여러분께 소개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해 주십니까? 네, 오늘은 그 20세기 최대의 문제적 인물 중에 한 명이죠. 네. 히틀러와 함께 뭐 20세기 원투펀치라고 부를 수 있는 스탈린에 관한 책을 한번 스탈린. 소개하려고요. 소련의 스탈린. 네, 이 스탈린 독재자의 새로운 얼굴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지은 사람이 올레그 흘레브뉴크라고 러시아 역사학자예요. 그러니까 뭐 스탈린에 관한 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네.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이 모든 잘못이 스탈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스탈린을 너무 폄하하고 너무 비난하니까 또 이제 서부에서는 2000대 초반에 뭐 대표적인 학자가 서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약간 스탈린의 문제가 아니라 소련이라는 역사와 그 체제의 문제였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좀 스탈린을 다시 새롭게 평가하자. 네.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 스탈린 밑에 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예. 독재자의 새로운 얼굴.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또 이제 이 책이 2015년에 출판이 됐는데 미국하고 러시아 동시 출판했는데 그 당시 또 푸틴이 계속해서 종신 집권을 시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와중에 역시 스탈린이야. 그래도 스탈린이야. 또 스탈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러시아가 이만큼 먹고 살게 된 거야. 산업화가 된 것이고 또 스탈린이 있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를 물리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스탈린을 복고 우상하는 바람이 부니까 이 흘레브뉴크라는 역사학자가 이거 진짜 심각하다. 일종의 러시아판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된다 해가지고 좀 그런 물론 최고 전문가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새롭게 그 당시 정말 스탈린이 살았을 때 소련 인민들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낱낱이 그러니까 이분이 그 러시아 문서 보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극비 문서들 그런 것들을 최고 이제 전문가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그런 공식적인 문서라든지 스탈린 네. 관제 방문 기록이라든지 스탈린이 보낸 편지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네. 사실 지금까지 나온 어떤 스탈린 관련 책 중에서는 가장 이제 나름 풍부하다. 물론 뭐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 너무 스탈린을 극단적으로 좀 미워한다는 게 딱 보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런 거는 분명히 좀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보면 왜냐하면 지금 사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대통령 네.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다 마음에 안 든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만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선택할 여러 가지 결정하고 같이 우리 스스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선거를 통해 가지고. 근데 어떤 독재자가 정말 우리가 선택할 권리가 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그건 정말 어떤 삶이 펼쳐질까? 그런 걸 한번 보는 의미에서 스탈린을 한번 우리가 네. 이 시점에서 읽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선출되지 않은 권력, 네,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어떤 모습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저 푸틴 치하에서 나온 책이면 네. 푸틴은 스탈린 좋아하진 않나요 혹시? 자기가 좀 롤모델 뭐 이렇진 않아요? 근데 사실 이제 푸틴 같은 경우가 강력한 지도자 이런 걸 꿈꾸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력한 지도자 하면 이제 우리가 러시아 역사를 보면 그 이반 내제, 이반 대제라고 러시아에서 이제 그 타타르 몽골 제국을 다 몰아낸 네. 이반 내제 그리고 표트르 대제라든지 네.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이제 스탈린이죠. 그리고 푸틴 이런 식으로 이제 강력한 지도자로 이미지 메이킹 할 때는 쓰긴 합니다만 네. 만약에 이제 연고를 따져보면 이제 푸틴 같은 경우는 그 우리 페테르스부르크죠. 예전에 상트페테르부르크 네. 러시아 제국의 수도 쪽을 근거지로 한 사람인데 네. 그 스탈린 같은 경우는 그 레닌그라드 출신들 엄청나게 탄압을 하고 엄청나게 완전히 막 그냥 거의 뭐 대대적인 숙청을 했던 그래요?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스탈린 같은 경우는 사실 러시아의 완전 변방 어떻게 보면 러시아 주류가 아니죠. 그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영어로는 조지아,
러시아 그루지아. 말로는 그루지아라고 하는 네. 바로 조지아 출신이죠. 네, 네.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조지아 민족이 다르잖아요. 슬라브 민족. 음. 그 러시아의 어떤 민족하고는 좀 다르죠. 조지아는 아예 말도 다르고. 음. 근데 거기서 러시아의 최고 권력을 잡았던 거죠. 네. 스탈린. 우리는 흔히 이제 스탈린 하면 뭐 독재자 네. 그리고 6.25 전쟁의 뭐 그렇습니다. 원흉 정도 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이미지가 네. 그 정도가 아마 거의 대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네, 네. 스탈린에 대해서 그럼 오늘 한번 네. 본격적으로 파고드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스탈린 하면 우리 지선 씨는 이미지가 또 뭐 있어요? 혹시? 전 히틀러 생각나고 히틀러? 네, 네. 히틀러랑 엄청 그 당시에 뭐 경쟁 관계처럼 막 서로 싸우고 엄청 안 좋았다고 아니, 본래 이제 들었는데 맞아요? 히틀러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를 싫어했죠. 네. 네. 그래서 사실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때 영국, 프랑스 입장에서는 히틀러가 소련 공산주의를 일종의 막아주는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네. 봤고, 자 그런데 또 두 쪽에서 서로 이해가 통해가지고 폴란드를 나눠 먹자 해서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독소 불가침 조약을 불가침 맺었죠. 조약도 있고. 그러다 다시 또 히틀러가 네, 그걸 네. 깨고 네. 1941년 6월에 바르바로사 작전이라고 전격적으로 소련을 침공했죠. 네, 그게 이제 독일 몰락의 또 시초가 되기도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참 그러니까 아주 대조적인 성향인데 히틀러와 스탈린은 근데 둘이 권력을 행사한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정적을 숙청하고 네. 하나의 그 사회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긴장, 희생양을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뭔가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이런 것들은 닮은 아주 부분이 닮았죠. 많군요. 예. 그래서 전체주의 독재자들이었죠. 같은 부분이 이제 전체주의 독재자라는 네. 것. 물론 이제 서로는 되게 싫어했을지 모르나. 그렇습니다. 네. 둘 다 그러고 보니까 코스염이 또 네. 그렇죠. 왜 저렇게 코스염을 길러올까요? 그 당시에. 좀 강해 보이는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그렇죠. 코스염? 뭐 코스염하면 우리가 본래 독일의 그 황제들이 이 카이젤 수염해가지고 황제들이 네. 이런 식으로 코스염도 기르고 음. 기본적으로 수염을 기른다는 게 남성성의 상징이죠. 그래, 옛날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진나라 진시황 군대 병사들이 약간 수염도 기르고 그러니까 수염을 기르면 좀 강해 보인다. 네. 이런 그 여성하고 다른 표가 이게 수염이잖아요 얼굴에.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니까 보통은 강하게 보일 때 수염을 보통 기른다고 하죠. 스탈린 또 그리고 그 스테이크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스테이크를 좋아했다고 막 나와 있어요? 아이고 다 문서가? 지도자니까 나와 있죠. 어. 육식은 좋아했습니다. 아주 근데 기본적인 음식을 히틀러는 채식주의자라고 해서 진짜. 히틀러는 좀 그렇죠. 상반되죠. 네. 그래서 스탈린이 그렇게 좋아했던 고기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소선당 한우라고. 네, 우리 한국산 소고기가 네. 한우가 최고 아닙니까? 한우 수출했어요 그때? 했지. 그래서 지금 소선당 한우가 1월 26일까지 설맞이 행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소선당 쇼핑몰에 가입하시면 설 선물 세트 그 9가지 종류를 지금 10%씩 할인해서 여러분께 공급해드리고 있고요. 설에 많이 쓰이는 그 국거리라든지 불고기 또 찜갈비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쓰잖아요. 예, 그런 것들 추가 할인을 또 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모든 구매자분들께 또 한우 곰탕 한 팩씩 또 드린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소선당 한우에서 뭐 맛있는 한우 드시고 네. 선물도 좀 받아가시면 어떨까? 소선당. 소선당. 뜻이 뭐예요? 소가 섰다는 거지. 소선. 소선당? 저 소선당? 네. 소선당 한우. 네, 이번 설 선물로 뭐 역시 한우 인기 많지 않습니까? 아유, 맛있죠, 맛있죠. 네, 감사한 분들께 네. 챙겨 드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소선당 한우 한번 검색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탈린 네. 독재자의 새로운 얼굴이란 책으로 스탈린의 진짜 얼굴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멋있어요 방금 그 말. 그래? 네. 진짜 얼굴. 진짜 네. 얼굴. 네. 참고로 저는 그 영화를 하나 최근에 봤는데 그 스탈린이 죽었다. 스탈린이 죽었다. 네. 네. 그 영화 되게 재밌어요. 블랙 코미디인데 스탈린이 죽고 나서 어떻게 이 뭐랄까 이 정적들끼리 서로 막 다음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막 치열한 일들을 벌이는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재밌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네. 스탈린이 죽었다는 영화도 혹시 기회 되시면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스탈린 독재자의 새로운 얼굴 네. 이 책의 내용들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좀 2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양면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네. 한쪽은 연대기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쪽은 스탈린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며칠간을 가지고 그 어떤 이제 시간대별로 어떤 일이 벌어졌다. 이걸 가지고 뭐 스탈린의 세계관, 스탈린의 어떤 좋아했던 책은 뭐고, 스탈린의 건강은 어땠고, 스탈린의 가족은 어땠고, 스탈린이 권력을 어떤 식으로 운영했고, 측근들은 스탈린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런 식으로 이원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쪽은 연대기, 한쪽은 주제별로. 네. 근데 상당히 재미있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아까 이 저자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쓴 책이라고 네. 했잖아요. 그런 게 다 남아 있나요? 왜냐하면 스탈린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편지를 가지고 주로 많이 그 의사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 편지가 많이 남아 있기도 하고 또 측근들의 해고록도 남아 있고 또 공식적인 방문 일지 누가 찾아왔고 이런 것들 경호원들이 우리 청와대 경호실 일지처럼 그게 다 이제 네. 문서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했던 거죠. 그리고 스탈린이 아마 좀 갑자기 죽은 것 같고 네. 자기가 좀 지우고 싶은 걸 지울 시간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굉장히 급하게 죽어서. 그렇죠. 왜냐하면 그 죽기 바로 직전 그 1953년 2월 28일 날 측근 4인방을 불러가지고 저녁부터 야해 이제 북한에 예전에 치면 야해를 하는 거죠. 저녁 모임을 하면서 다음날 새벽까지 먹고 마시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내고 나서 근데 계속해서 불이 안 이제 3월 1일 저녁까지 불이 안 켜졌다는 거죠. 그래서 경호원들이 되게 불안했는데 그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들어가 보니까 스탈린이 밑에 밑을 지려 있고 그리고 경호원들이 그래서 소파에 눕혀놓고 의사를 불러야 되는데 이 의사 부르는 게 그때 엄청난 큰 정치적 행위거든요. 왜냐하면 스탈린이 죽기 몇 달 전에 의사들이 우리 소련 지도자들을 암살하려 한다 해가지고 자기 주치의까지 다 잡아야 한 거예요. 그리고 의사를 잘못 불렀다가는 이게 나중에 또 정치적인 큰 죄가 되니까 의사를 하루 이틀 못 불러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방치되다가 결국 3월 며칠간 죽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죠.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다가. 재밌겠다.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가 그래서 있죠. 자기가 다 그렇게 숙청하니까 네. 자기 치료할 사람이 없는 네. 거야. 오늘 그런 전반적인 얘기들을 지금 다 해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사실 그 스탈린 같은 경우는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권력자가 어느 순간에 피해망상을 가지게 된다 했잖아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적으로 본다 했는데 그걸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뭐 자기 친인척, 자기의 가장 뭐 친구, 동지, 그 스탈린하고 찍은 사진들 있잖아요. 사람들 다 죽었어요. 이 사람은 자살하고, 이 사람은 총살당하고, 이 사람은 유영지 갔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스탈린하고 찍은 사진. 예. 그리고 결국은 뭐 이 스탈린이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좀 불행한 삶을 살았고,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스탈린 개인의 삶의 특성이다, 아니면 개인의 그 조지아, 그루지아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면서 한번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뭐 스탈린이 권력을 잡는 순간부터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래서 이게 본래는 이게 여기서 이제 일화를 하는 것은 스탈린이 이제 측근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경호원들이 저녁이 돼도 불이 안 켜지니까 뭐 업무실이나 스탈린이 그때 작은 식당이라고 불렀던 업무실 겸 침실 겸 회의실 겸 그 방이 있었는데 그 방에 불이 안 켜지는 거죠. 근데 아무도 스탈린이 지시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어머, 그것도 참 웃겨요, 그죠? 그러니까 스탈린이 들어오라고 할 때가 못 들어가니까 스탈린이 쓰러져도 누구 하나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거죠. 예전에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펼쳐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어차피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프랑스 북부 해안 일대 다 구조물도 깔아놨고 여러 가지 이제 방비책을 해놨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연합군이 들어올 때 히틀러만이 지휘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일종의 기갑사단 탱크 부대를 딱 배치해놨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상륙작전이 됐잖아요. 그럼 빨리 그 탱크 부대를 움직여야 되는데 아무도 못 움직여요. 이 부대는 히틀러의 지시만 받기 때문에 히틀러의 친위 부대거든요. 근데 히틀러가 잠을 자고 있어가지고 아무도 깨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본래 그런 거예요. 권력자들은 함부로 깨울 수가 없거든요. 깨웠다가 누가 그 뒷감당을 누가 하냐 이거죠. 결국 그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 구성은 그런데,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연대기적으로 보고 나중에 한번 들어가는 게 좀 어린 시절부터 좀 나오겠군요. 네. 그래서 사실 스탈린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1879년에 출생한 걸로 돼 있어요. 1879년. 1879년 12월 6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1878년생이라고 하죠. 스탈린 나이가 40살쯤 돼갖고 한 살 더 젊어지기로 결심하고 그때부터 원래 나이 79년으로 바꿨고요.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 한 살 차이가 뭐 얼마나 차이 난다고 자기 그걸 속였을까요? 글쎄요. 근데 하여튼 1920년에 그때부터는 뭐 예전에 이제 사실 출생증명서라는 건 없단 말이죠. 예전에 그 이제 교회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뭐 미사를 우리 이름을 부여받을 때 이제 날짜를 적는데 그때 기록으로도 이제
그 신학교 또 기록을 보면 79년생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1920년부터 자기 자신을 이제 79년으로 하고 있는 거죠. 태어난 도시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 조지아의 골이라는 아주 이제 소도시에 태어났죠. 네.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조지아라는 그루지아라는 곳의 문화의 특성에 주목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루지아가 있는 데가 우리가 그 유명한 카프카스, 우리가 코카서스라고 하죠. 카프카스 카프카스 지역이에요. 네. 산맥 뭐 이렇게 그렇죠. 이게 카프카스 산맥이 북카프카스, 남카프카스 나뉘는 네, 산맥이 네, 있는데 네. 북카프카스는 그 유명한 우리가 체첸 공화국이다, 다게스탄이다, 오세티아다 이런 거기도 민족이 다양하게 있고 네. 남쪽에는 어디가 있냐면 바로 이 조지아가 있고 조지아 밑쪽으로 해서 남동 쪽에는 바로 그 유명한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그 옆에는 아르메니아 그 네. 옆으로 또 터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유럽의 화약과 발칸 반도라 했잖아요. 네. 그 민족이 아주 다양하다 했지 않습니까? 세르비아는 뭐 이쪽 슬라브 민족이고 그리스 정교를 믿고 크로아티아나 슬로베니아는 가톨릭을 믿고 네. 또 저쪽 뭡니까 보스니아는 이슬람이고 또 밑에 저 그리스 쪽 그 뭡니까 저 마케도니아 이쪽 이렇게 발칸 반도도 그 민족과 종교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항상 그 충돌이 나는데 이 카프카스 지역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는 이제 주로 그리스 정교를 믿는 쪽이죠. 네. 근데 여기가 하여튼 이 조지아, 그루지아가 이 언어가 좀 아주 개성적인 언어라고 하죠. 제가 예전에 어디서 읽었는데 보통의 이 용언의 변화라고 할까요? 이 문장의 어형 변화가 뭐 라틴어도 한 8개가 그 정도인데 네. 이 그루지아 지방은 엄청나게 많다고 하죠. 이 어형 변화가, 의미 변화가 아주 많다고 하죠. 네. 그 언어가 좀 특별하다고 해요. 거기에다가 이쪽 지역이 기본적으로 좀 뭐라고 할까? 아까 민족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민족들의 특징이 아주 남성적이기 때문에 명예관념 이런 거 있죠. 집안의 명예라든지 이런 게 아주 중요하고 또 어떤 문제를 남성적으로 폭력적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아주 강한 지역들. 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폭력으로. 그리고 이쪽 지역이 바로 이 그루지아가 세계에서 최초로 포도주를 담근 지역이다. 와인이 최초로 세계에서 나온 지역이다. 라고 설명도 되고. 네. 그러니까 술, 남성, 폭력 그리고 언어도 다양해요. 그리고 여기가 제가 어느 글에서 읽어보니까 바로 그 백만송이 장미 있죠. 네. 뭐 심수봉 노래도 있지만 미안한 마음 없이 그렇죠. 그 백만송이 장미 있잖아요. 네. 바로 그 이 이야기가 여기서 나왔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화가가 있는데 네. 자기가 돈도 별로 없고 가난해요. 근데 어떤 여배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마지막 남은 집을 다 팔아가지고 장미 100만 송이를 사가지고 그 여배우한테 바쳤다는 거예요. 아이고. 와. 그렇게 극단적인 문화. 극단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극단적이죠. 집을 팔아가지고 장미를 해가지고 그 여인 네. 사랑한 여인에게 갖다 네. 준다는 거예요. 너무 지역을 싸잡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쪽 약간의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독특했던 게 그 조지아 공화국, 그루지아 공화국이 2008년에 그 2008년 8월 8일이죠. 그 당시 북경 올림픽 열릴 때 그 네. 전날인가 그날 바로 전격적으로 오세티아 공화국을 침공했잖아요. 아, 그렇죠. 전쟁을 올림픽 전날에 바로 전격적으로 침공을 해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극단적이야. 극단적이긴 하네. 네네네. 그 우리 상식적인 약간의 요렇게 이게 아니 물론 이게 뭐 여러 이제 학자들과 이제 겨내고 우리가 이걸 일반화 시킬 수는 없는데 네. 조금 하여튼 독특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결국 스탈린을 배출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뭐 조지아 사람들을 그하자는 건 아니고 뭐 그렇게 찾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가 하여튼 굉장히 예전부터 하여튼 인류 문명이 네, 발생한 시원주입니다. 지역이기도 할 네, 거예요 네, 아마. 네. 자, 이제 카프카스 네. 이쪽에서 이제 그렇죠. 태어나서 그래서 이제 그 본명은 조지아 말로 하면 이오세프 주가슈빌리. 그리고 러시아 이름으로는 이오시프 주가시빌리. 이오시프 주가시빌리. 주가시빌리, 이거 성이 주가시빌리인 거죠. 외우기 쉽게 바꿔주세요. 이오시프 주가시빌리. 조셉이죠, 조셉. 아, 조셉이죠. 이오시프는 조셉. 네. 주가시빌리? 주가시. 주가시빌리? 주가 12. 뭐 나중에 뭐 이오시프 스탈린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름을 스탈린으로 바꿨잖아요. 네네네. 그 스탈린 하면 스탈이 강철 러시아 말로. 아, 철의 사나이다. 이거. 스틸. 예, 스틸. 아, 강철맨이다 이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본따 가지고 음. 나 예전에 80년대 지금은 이제 또 북한 민족 운동하고 있는 김영환 씨가 네. 강철 서신이라는 네, 걸 썼죠. 자기도 강철인 거예요. 스탈린을 본받는 수도 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동을 예전에 했던 사회주의 운동했던 사람들은 강철. 아, 철을 좋아했던 것 같아. 철은 절대 단단하고 네. 변하지 않고. 철의 노동자 뭐 이런 노래. 그게 강철입니다. 이 스탈린 강철하고 다 연결되죠. 그래서 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이런 어떤 오스트롭스키 소설 제목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네네. 이 강철이란 게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의 노동자, 프롤레타리아 산업 노동자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 것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가정이 여기 이 책에서 이렇게 나오죠. 아주 미천한 가정이다라고 나오죠. 어머니는 이제 농노 해방을 해가지고 그 농노에 해방된 농노의 집안이 있고 어머니 예카테리네죠. 어머니가 예카테리네. 예카테리네가 뭐예요? 그 예카테리네 이름. 아 이름이요? 네, 예카테리네. 무슨 예카테리네 말 많이 개그인 하죠. 줄 알았어요. 예가테리나. 그 아버지는 이제 구두장이 이제 신 만드는 사람들. 네. 그 어머니 18에 아버지가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애 둘이 첫째 둘째 낳자마자 얼마 안 있어 다 죽어버리고 스탈린 요 바로 셋째가 셋째. 태어나가지고 그 이후로는 애가 소생이 없어요. 아, 스탈린이 외동으로 외동. 자랐어요. 오. 그 이제 1878년 9년부터 외동으로 자랐다. 요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그래 그 당시는 애를 많이 낳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근데 외동으로 자랐다는 외동이 거죠. 아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책들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엄마한테 많이 맞아가지고 물론 아버지가 많이 엄마야 뭐 한 번씩 패겠지만 아버지가 많이 두들겨 패서 얘가 성격이 폭력적이다. 뭐 히틀러도 그런 이야기 많이 네네.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통념이고 이 책의 저자 그 교수 입장에 따르면 그 당시에 그 조지아 문화는 다 맞는 문화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얘가 더 맞은 것도 아니고. 맞은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뭔가 이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 조금 어불성설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뭐 사실은 외동으로 자랐기 때문에 오히려 그나마 평범하고 안락한 가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애가 여럿이면 나눠야 그만, 되니까. 예,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뭐 당신은 뭐 일반적인 가정이었다고 보고 그나마 나쁘진 않았는데 이 아버지 엄마가 둘 다 그 말과 글을 할 줄 알았다고 보거든요. 말과 글. 글을 그러니까 그 말도 이제 아버지는 여러 나라 말을 할 줄 알았다. 여러 민족 말을. 나름 뭐 괜찮았고 엄마도 글을 읽을 줄 알았다니까 네. 나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술을 너무 폭음에 빠져들어가지고 결국은 그 스탈린이 17살 되면서부터 가정을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혼자 스탈린 양육하게 된 거죠. 아빠는 이제 떠나게 된 거죠. 떠나고. 네. 뭐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 애들은 전부 네. 일을 하면서 학교도 못 다녔는데 그 엄마가 이제 헌신적인 분이었던 거죠. 네. 그 엄마의 꿈은 우리 아들 스탈린이 사제가 되어줬으면 그리스 정교회 사제. 아주 독실한 그리스 정교회. 엄마가 나중에도 그런 이야기하죠. 스탈린이 그 소련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엄마 계속 살았거든요. 그 네. 고향에서 네. 찾아와가지고 해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가 사제가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러시아 아무리 최고 권력자들도 사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희망을 항상 그걸 가졌다는 거죠. 러시아 교회 다 없애버리고 난리 났는데 그죠. 폐쇄도 하고 탄압하고 했는데. 엄마도 극단적이신, 종교의 극단적이신. 아니 그건 아니고. 나중에 엄마를 항상 좋아했죠. 항상 스탈린이. 예, 엄마에 대한 정은 있었는데 엄마 장례식에 불참했어요. 어이구. 엄마 장례식에도 안 가요? 네. 근데 왜냐하면 그때가 숙청을 한창 하고 있어가지고 네. 장례식을 갔다가 모스크바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암살 테러 당할지 모른다 해가지고 아무래도 안 간 것 같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개인적으로는 슬프다. 그러게요. 어머니를 네. 사랑했는데. 엄마 장례식도 못 가고. 네. 사실 스탈린은 결혼을 2번 했는데 네. 2번 다 결혼이 좀 비극적이에요. 첫 번째 결혼하고 나서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어가지고 큰애 놓고 나서 몇 달 후에 첫 번째 부인이 이제 병으로 죽게 되고 그 두 번째 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나이 차가 많이 나거든요. 네. 많이 났지만 두 번째 부인 같은 경우는 파티에서 이제 부부 동반 이제 그 소련의 최고 지도자가 되고 자기 동지들끼리 그러니까 요즘 치면 크레물린 궁에서 파티를 했는데 그때 약간 언쟁이 있었나 봐요. 그 돌아와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총으로 자살했거든요. 두 번째 부인은. 스스로? 네네네. 극단적이다. 왜 이렇게 다 극단적이야? 그죠? 하여튼 좀 그랬죠. 네. 근데 어머니를 모셔서 좀 살지 그루지아에 계속 계시면 좀 그렇지 않나? 그 마음이 더 편하겠죠 뭐. 그런가요? 또 이상한 놈들이 또 정적들이 엄마를 또 인질 삼아서 협박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우리랑 또 엄마와의 관계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여튼 엄마를 그래도 좋아했던 스탈린. 네. 네. 근데 결국은 보면 스탈린이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어릴 때 이제 부가 기본적으로 몇 살 때부터는 사라졌고 네. 엄마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외동으로 성장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어린 시절에 사고를 당해가지고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왼쪽 팔에 장애가 평생 있었어요. 스탈린이 네, 왼쪽 팔을 평생 잘 못 썼어요. 어느 정도의 장애는 심각한 장애는 아니었나 봐요. 아니죠. 절 쓰지를 못했으니까. 평생. 그래요? 네. 어. 거기에다가 이제 스탈린을 연구를 해보니까 왼발에 발가락 두 개가 붙어 있고 그러면 이제 발가락 두 개가 이제 붙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릴 때 아이들이 그 조금이라도 자기들하고 진짜 다르면 애들 막 놀리고 이런 게 애들이 잔인하잖아요. 네네. 그 와중에서 스탈린 같은 경우도 그래도 결국 꿋꿋하게 버티고 살았겠죠. 애들한테 왕따 당하진 않았다는 거 보니까 뭐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 애들이 참 잔인하단 말이죠. 어릴 때.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돌림 받았다는 기록은 없는 거 보면 이 스탈린도 보통 내기는 아니었을 것이고 네네. 또 스탈린이 천연두를 알아갖고 이 마마가 되게 심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다 뽀샵이에요. 나온 거. 아. 뽀샵 처리하는 걸로 보시면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네. 아주 멋있게 나오죠. 피부가 아주 좋아 보이는데 네. 이게 뽀샵이죠. 일종의. 약간은 좀 얽어 있죠. 그렇습니까? 잘생긴 얼굴인 것 같긴 한데. 진짜 남자답다는 느낌은 들어요. 강하고. 젊은 시절의 눈빛을 보면 우리 예전에 그 당시 유명한 러시아에 네. 했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유명한 네. 누구요? 러시아 혁명을 불러일으키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죠. 우리 했던 사람 라스푸틴. 라스푸틴도 젊을 때 눈빛이 현경하지 않습니까? 네. 네. 스탈린도 젊은 시절 눈빛을 보면 이거 완전 막 예. 빛이 납니까? 안강이 지배를 철한다. 종이를 뚫을 러시아 듯이. 남자들이 좀 그런가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빛이 좀 극단적이야. 그런가 다 보다. 뚫어버려. 아 그런가 보다. 네. 하여튼 젊은 시절에 잘생겼죠. 그리고 스탈린도 남자답게 생긴 사람들을 많이 키워줬어요. 대표적으로 키워준 사람이 후르쇼프 다음에 20년간 권력을 잡았던 브레즈네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브레즈네프가 20년을 잡았어요? 네, 1965년부터 4년부터 84년까지 했던 거예요. 진짜 오래 잡았네. 예. 근데 브레즈네프 같은 경우도 아주 변방이거든요. 네네. 그 브레즈네프 같은 경우도 딱 젊은 시절에 스탈린하고 이제 당대회 했을 때, 저 잘생긴 놈이 누구야? 얘가 브레즈네프를 기억했다가 이제 브레즈네프가 다시 발탁됐는데 잘생긴 사람 좋아했다고 하죠. 네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얼굴에 곰보 자국도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애들이 놀릴 요소가 많았는데 그것들에 있어가지고 잘 이제 견뎌내고 네. 강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10살 때 이제 교회 학교를 다니게 되고 여러 사람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러시아어를 배우게 되는 거죠. 이제 러시아 문화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주 성적이 좋고 이러다 보니까 공부를 잘했다는 거죠. 신학교를 입학하는 추천서를 받은 거예요. 신학이요? 신학을 해야 되죠. 엄마가 꿈이 사제가 그리스 정교회, 네. 러시아 정교회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1894년 실제 나이 16이죠. 이때 조지아 수도가 트빌리시인데 트빌리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신학교에 입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가 이제 그리스 정교에 온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신학교 생활이나 엄마의 독실한 어떤 이런 것 때문인지, 물론 나중에 그리스인도 탄압을 많이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여러 이민족 탄압을 많이 하는데 그리스인들을 그나마 좀 봐줬다는 이야기도 많아요. 그래도 이 그리스 정교와 관련해서 그런 건지 그리스인을 좀 봐줬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네. 여러 민족 참 많이 괴롭혔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도 저 고려인들, 네. 우리가 연해주의 쪽 살고 있었는데 네. 1937년에 이제 일본이 중일전쟁 본격화 일으키니까 이 바로 조선 민족이 일본의 앞잡이가 될지 모른다 해가지고 바로 하루 아침에 다 옮겨버렸잖아요. 중앙아시아로 아무 연고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참 민족들 소수민족 민족 전문가였는데 참 민족을 많이 어떻게 보면 소수민족 탄압을 많이 했는데 네. 예, 그런 사람이었죠. 자, 결국 이렇게 해서 이제 신학교 입학하게 돼가지고 아주 조건을 좋은 거죠. 이제 숙소, 이제 식당도 공짜로 이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숙식을 공짜로 해결하게 된 거예요. 나름 장학생 대접을 받은 거죠. 네. 학비만 내면 되는 거죠. 그 성적도 좋아요. 뭐 아주 우수한 성적도 받고 품행도 아주 좋았는데 이제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독서를 이제 그 당시 신학교에서는 책을 못 읽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성경 말고는 소설책 이런 거 못 읽게 하는데 그때 이제 당시 조지아에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카즈벡이라는 사람이 그 소설을 썼단 말이죠. 그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이 코바라고 해요. 코바. 코바가 우리 치면 임꺽정이에요. 임꺽정. 조지아판 임꺽정이라 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부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을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뭘 나눠주고 의적이죠. 거기 감명받았구나. 거기 감명받아가 그 다음부터 자기 이름을 코바라 불러달라.
자기의 명칭을 나는 스탈린 코바라고. 전에 코바. 자기 친한 사람한테는 코바라고 부르는 걸 허용했다는 거죠. 오. 나하고 친한지 안 친한지는 나를 코바로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한 거죠. 네.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의 길보다는 이제 사회혁명의 길로 떠들게 된 거죠. 근데 비밀 토론 그룹에 가입하게 되고 이제부터 계속해서 교칙을 위반하게 되는 거죠. 교칙을 위반하게 되고 결국 이 사람은 이제 이제 기독교의 생각보다는 인류가 사회주의라는 투쟁을 통해 가지고 역사가 발전한다 이런 것들에 의미를 좀 부여하게 되고 근데 그게 뭐 이게 스탈린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당시 유행병이거든요. 당시 젊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겠죠.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에 마르크스를 모르는 공부를 안 하고 넘어가면 그것도 바보고 마르크스에 빠져들지 않은 바보고 또 나이 들어서도 마르크스에 헤어나지 못하면 그것도 바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회주의 운동을 일종의 유행병처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징벌방도 갇히게 되고 교칙을 어기게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퇴학을 당하게 되죠. 퇴학. 신학교에서. 네. 근데 이제 신학교를 퇴학 당했는데 뭐 이제 엄마의 주장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얘를 데리고 나왔다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엇갈리는데 어쨌든 신학교를 졸업을 못하고 수료만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신학교만 수료를 해도 네. 초등학교 교사를 하든지 아니면 종교기관에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는 거죠. 네. 그 길을 그러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샐러리맨의 길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나는 더 이상 이제 평범한 삶을 살지는 않겠다라고 된 거죠. 그래서 뭐 좀 이 책의 저자는 좀 그렇게 보는데 뭐 이럴 게 별로 없지 않냐 이거죠. 이럴 게 별로 없으니까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차라리 한번 모험을 걸어본다. 모험을 걸어보자. 그래서 어디로 가요? 그래서 결국 이제 오늘 사회주의 운동, 사회민주당에 가입을 해가지고 본격적인 혁명 운동에 뛰어드는 거죠.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 이 책의 저자는 결국 그 스탈린이 왜 이 길을 갔을까? 그것만이 별 볼 일 없는 내가 권력을 지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다. 아주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탈린 보고 냉혹하다잖아요. 우리 강철이 냉혹하잖아요. 아주 차잖아요. 네. 뜨거운 불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냉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사람은 끊임없이 고민을 한다니까 타산적으로. 그래서 다 따져보고 나서 어떤 길이 내가 살아가는데 가장 도움이 될까라고 판단해서 간 것 같다는 거죠. 물론 혁명 열정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결국 나중에 결국 보면 이 스탈린의 성격들이 아주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뭐 스탈린이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많이 죽였다고 보잖아요. 네. 좀 그것보다는 아주 합리적 계산으로 한 거죠. 아, 요거를 이렇게 할 때 요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제 권력 유지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해서 그 사람들을 숙청하고 학살하고 처형하고 이렇게 하지. 그냥 기분으로 내 기분이 안 좋으니까 죽여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모든 나의 선택의 기준은 내 권력이 얼마나 공고해지느냐 그렇습니다. 이거지. 네. 뭐 특히 누굴 좋아해서나 싫어해서 뭐 사람들 갑자기 잡아놓거나 네. 이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탈린의 이 권력 원형이 지금 다 그러니까 중국, 북한을 다 지금 좌우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나 네. 북한의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나 이 스탈린이 만들어놓은 권력 운영 체제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 채도 안 벗어나요. 그래서 스탈린 스타일은 이런 거거든요. 항상 누군가를 키워줘요. 그 키워줘가 명성이 있으면 이제 목 졸라가지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목 졸라서 버려버리고 숙청을 시키고 또 그래갖고 버렸다가 뭐 버리는 건 여러 스타일이 있죠. 죽이는 것도 있고 뭐 어디 좀 유배를 보낸 것도 있고 좀 한직으로 이제 자천을 시킨 경우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키워줬다가 또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힘이 좀 있다 싶으면 또 재조정을 해야 되니까 얘들 또 다 싸그리 또 숙청을 하고 그것들을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치면 이런 거죠. 하나의 어떤 국가 비밀 경찰이 있으면 비밀 경찰에 자기 말을 들어가지고 비밀 경찰 장관이 아주 일을 잘하잖아요. 사람들 다 숙청을 하잖아요. 근데 얘가 너무 힘이 세진 것 같아. 그럼 또 다른 애를 비밀 경찰 수장을 시켜가지고 야 전임자하고 전임자 부하 다 또 싹 숙청해. 그리고 걔가 또 한 5년 하다 보면 또 다른 애를 시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주위에 아무도 안 남아 있을 것 같은 자기와 좀 뭔가 예, 아무도 안 남아. 그렇죠. 나중엔 결국은 자식을 셋을 뒀는데 큰 아들은 이제 포로가 됐거든요. 2차 세계 대전 때. 우리 예전에 한번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보면서 키치를 말할 때 그 큰아들 이야기를 했는데 큰아들이 거기서 죽었던가요? 네네 큰아들이 수용소에서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뭐 큰아들하고 당시
소련의 그 독일 원수를 파울루스 원수를 포로로 잡고 있었거든요. 교환하자 했는데 스탈린이 꿈쩍도 안 했다. 그래서 스탈린이 참 대단하다. 아들을 뭐 그런 말도 있고 아들을 별로 안 좋아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 근데 아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그 당시 책에 나오는 이야기로는 그 당시 그 우리가 존재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책에는 그렇게 나오죠. 그 수용소에서 같은 이제 연합국 장교들, 영국 장교들하고 같이 방을 쓰는데 얘가 화장실을 너무 더럽게 쓴다는 거죠. 스탈린 아들이. 왜냐하면 그 러시아 뭐 요즘 안 그렇겠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만 그 요네아라 말이라고 일본의 러시아 통역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러시아 화장실의 특징. 정말 온 사방에 똥덩어리가 널려 있다는 거죠. 변기가 아니라 온 사방에 다. 왜 조준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온 러시아 사방. 스타일이야. 스타일이. 극단적이야. 똥을 극단적으로 뿌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탈린 아들이 여전히 똑같은 이제 영국 문화권이 다른데 가서 그렇게 하니까 장교들이 이 더러운 놈아라고 왕따 시키고 이러니까 얘가 거기서 못 견뎌가지고 독일 수용소장한테 이거 시정해 달라. 나를 그럼 차라리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 했는데 이 독일 수용소장도 또 그 교양 있는 사람이니까 어디서 감히 똥약을 하는 애가 아예 또 취급을 안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항의해서 결국은 절망적인 몸부림으로 탈출하려고 전기가 흐르는 철조망 갔다가 결국은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어떤 큰 아들도 그렇게 했죠. 둘째 아들은 또 아버지가 너무나 이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권력의 맛을 안 거죠. 그러니까 맨날 이제 뭐 술과 막말이죠. 여자와 향락을 하다가 나이 서른에 결국 60, 70 영감처럼 돼버려갖고 40에 결국은 뭐 유배됐다가 결국 죽게 됐고 그 딸은 결국은 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던 딸 막내는 네네네. 결국은 아버지 죽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저기 결국 미국으로 망명을 해버렸잖아요. 이게 제일 상징적이잖아요. 스탈린이 가장 적대시한 그 미 제국주의에 자기 딸이 가버렸다는 거. 이게 참 웃겨. 그러니까 결국은 가족들도 나중에 조국에 하나도 안 남아있고. 그 다음 권력을 쥐는 사람들이 그 누구도 스탈린의 가족들을 아마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혹시라도 이 사람이 다시 뭔가 이 권력을 또 잡으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들 때문인지 그 아들, 둘째 아들이나 아니면 뭐 그 딸 별로 그 영화에서 볼 땐 적어도 굉장히 좀 이렇게 취급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딸하고 사이도 안 좋았던 게 이제 딸이 처음에 이제 16에 너무 그 좋아하는 남자가 생길 거 아닙니까? 네.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예술가를 좋아했대요. 설마. 그래서 바로 아버지가 격분해가지고 딸한테 딸이 나는 절대 헤어질 수 없어 하니까 딸의 뺨을 바로 2번이나 귀싸대기를 때리고 나서 막 진짜 뭐 딸에게 차마 할 수 없는 욕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전쟁 중인데 2차 세계대전 중이에요. 전쟁 중인데 제가 이제 그 스타일이 나오면 이녀는 몸이 달아가지고 딸한테 그런 식으로 이거는 지금 몸이 달아가지고 지금 남자에 빠져가 몸이 달아가지고 이런 막 욕을 퍼붓고 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하고 사이가 안 좋고 그래서 그거 바로 체포시켜버린 거예요. 전 남자. 그 두 번째 남자하고 동창하고 결혼했는데 그게 유태인이란 말이죠. 유태인이가 또 너무 싫어해가지고 아예 사이 얼굴도 보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고 나서 이제 세 번째 결혼은 자기가 좋아했던 동료의 아들하고 결혼하니까 그건 봐줬는데 그것도 뭐 결국 이혼하게 되고 그 딸이 네 번째 결혼을 인도 공산주의자하고 결혼하게 되는데 인도 출신의 인도. 네. 그 남편이 이제 인도에서 죽었다 해가지고 장례식 참석하러 간다고 해서 그 스탈린 딸이 허가를 얻은 김에 미국으로 망명을 해버린 거죠. 그렇게 된 거죠. 참 가족들은 다 이제 직계고 뭐 다 그래 됐죠. 네. 네. 자 그래서 결국 스탈린이 이제 혁명가의 길을 걸어갔는데 당시 경찰 서류가 다 남아 있거든요. 스탈린 네. 감시 서류가. 그 보면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은 끊임없이 조심스럽게 처신하고 의심이 많고 끊임없이 걸을 때도 항상 뒤를 돌아본다. 미행을 의심해서. 그만큼 항상 조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스탈린이 체포를 거의 안 당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잡혀가지고 이런 유배는 많이 가는데 개인적으로 체포를 거의 다 안 당하거든요. 잘 개인적인 어떤 임무를 띠고 가는데 거의 안 잡혀요, 잘. 그래서 나중에 나온 게 이중 간첩설이 나와요. 이 러시아 왕실이라든지 자본가의 첩자 노릇했다, 이중 첩자다.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그거는 근거가 없는 좀 반대파들이 네. 그냥 그런 서류를 조작한 것 같다고. 워낙 조심성이 워낙 조심성 있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이거죠. 그렇게 조심하다가 나중에 결국 이제 혼자 불쌍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 했잖아.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그쵸? 내같이 음모, 의심 많고 불신 많이 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그리고 사기 잘 치고 내 같은 사람이 없어야지 내가 이 세상 사람들 다 조종할 수 있잖아. 아, 네. 근데 결국 그게 나를 저주하는 거잖아요. 내 같은 사람이 없어져야 돼.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그럼 결국은 자기가 가장 힘들 때 아무도 없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없어져야 되니까. 없어져 주는 거죠. 그래도 원래 이렇게 최고 정점에 있는 독재자라면 총으로 이렇게 누가 쏴 죽일 만도 한데. 아, 그런 그렇게 시도는 있었어요? 암살 시도는 예, 있었겠죠. 아마. 있었죠. 그러니까 아까 조심해야지. 어머니 장례식에 갈 수 없었는데 아. 근데 러시아에서는 딱 한 번 성공해요. 러시아 공산당 고위 지도자에 대해서 그 살해 시도는 딱 한 번 성공하거든요. 근데 그 성공도 그 당시 이제 그 스탈린의 어떤 친구였는데 동지였죠. 그 이제 레닌그라드 우리 지금 총책임자 당쓰기였는데 그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이 약간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자기 부인이 비서였는데 그 당쓰기 레닌그라드 당쓰기에 그 지금 불륜 관계다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총을 쏴 죽인 거지. 그 외부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등 갖고는 뭐 테러가 성공한 적도 없고 네. 딱 한 번 있었다는 거죠.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 역사에서 고위 지도자에 대한 암살 시도는 딱 한 번 있었고 워낙 뭐 비밀 경찰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냥 샅샅이 다 네. 싹을 밟아놓으니까. 그 나머지 사람이 죽고 한 거는 이 스탈린이 비밀 경찰을 시켜가지고 암살했다는 소리 많죠. 나머지 죽은 거는 네, 그런 네, 이야기들 많죠. 하긴 자기를 죽이기 전에 자기가 다 죽여놓으니. 그죠? 그러니까. 자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제 석유 산업 중심지 이제 노동 운동을 해야 되니까 네. 혁명 운동을 해야 되니까 바툼에 갔다가 노동자 파업 시 주도로 체포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시베리아 유영지로 여러 번 유배를 떠납니다. 아, 시베리아로. 그런데 또 탈출해 오고 그 요즘처럼 유영지로 보내는 게 뭐 거기 가서 감옥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 몇 명 안 사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다가 보니까 또 뭐 어떻게 감시가 아주 강고한 감시가 아니니까 네. 또 도망쳐 오고 이렇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그냥 거기서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직업혁명가의 길을 가면서 당시 사회민주당에 볼셰비키와 맨셰비키 파가 크게 나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볼셰비키는 좀 더 급진적인 사람들이에요. 네. 빨리 지금 하루라도 빨리 지금 다 토지 다 몰국유화해버리고 노동자, 농민, 나라를 만들자 이런 거고 맨셰비키는 좀 더 점진적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가자. 온건하게. 예. 그러니까 볼셰비키가 러시아 말로는 다수파고 맨셰비키가 소수파를 뜻해요. 자, 그런데 자기는 갈수록 이제 그 레닌의 입장, 혁명을 앞당기자. 그러니까 볼셰비키는 러시아는 지금 후진 사회잖아요. 아주 그 농민들이 전체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그러니까 사회주의 혁명이 되려면 선진 산업국이 돼야 되는데 러시아는 아직 혁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맨셰비키는 혁명은 아직 안 되고 부르자 민주주의를 거쳐야 된다 이건데. 레닌 입장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혁명 앞당기자. 여기 이제 동참을 한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당대 출장을 가면서 베를린에서 이제 당시 망명을 하고 있던 레닌과 접촉을 하게 됐고 이제 레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1906년에 첫 아내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아들 탄생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부인은 죽게 된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게 1907년에 그 당시에 은행 현금 그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현금을 운반? 운동하고 있는데 네. 강제로 이제 한마디로 탈취를 하게 된 거거든요. 이 사건에 지금 스탈린이 개입을 했다 안 했다 여러 가지 말은 많은데 이 측에서는 뚜렷한 증거는 없다고 보지만 물증은 없어요 지금도. 근데 이게 돈이 어마어마한 규모였다는 거죠. 이게 뭐 중요한 사건입니까? 이게 돈을 그 한마디로 탈취를 했는데 네. 그래도 혁명가의 도덕성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잖아요. 네. 근데 볼시비키 입장에서는 혁명을 위해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수단은 좀 이렇게 이런 범죄적 수단을 쓰는 것도 용인되어야 된다. 혁명 자금으로서. 그렇죠. 네. 임꺽정 좋아했다면서요. 코바. 코바. 네. 네.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결국은 이렇게 되면 나중에 범죄자들이 개인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다 같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1978년이었나 9년에 난민전 사건이라고. 그때 이제 동아건설 최원석 회장 집을 털려고 들어갔다가 네. 이제 그 당시 혁명 자금 마련한다고 그런 양반들이 이제 그 당시 김남주 시인이라든지 뭐 지금 국회의원 한 분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일도 있었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거죠. 돈을 털어가지고. 예, 근데 이게 결국은 보면 우리가 도덕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목표가 중요해. 이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러시아 혁명이 어떠냐 저떠냐 말을 하는데 프랑스 혁명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도성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아니 지금 목적이 중요한데 한두 명 희생 좀 하고 아니 거짓말 좀 해가지고 만들자 하지만 결국 그렇게 가는 건 모래성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 나중에 그게 결국은 다 붕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도덕성에 기초하지 않은 어떤 운동도 결국 오래 갈 수도 없고 오래 간다 하더라도 결국 어느 순간에는 붕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러다가 결국 뭐 아내가 죽게 되고 또 체포되고 유배되고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그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당 중앙위원회 위원이 되고 그래서 레닌의 측근이 되는 거죠. 자, 결국 이러면서 이제 그 오스트리아 빈까지도 잠시 가서 출장을 이제 좀 유럽 전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많이 간 건 아니지만. 그래서 빈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네. 하숙을 하면서 그때 민족 문제 전문가였거든요. 당에서.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조지아 소수민족 출신이니까 민족 문제 전문가였는데 이때 자기 나중에 이제 혁명 동지 중에 하나 부하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네. 이 부하린이 찾아왔는데 그 하숙집에서 그 당시 하숙집 딸이 아주 예뻤나 봐요. 부하린하고 서로 경쟁을 하다가 부하린이 뺏어갔거든요. 나중에 원망으로 부하린을 죽였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스탈린은 말은 별로 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연설을 잘하고 있는 사람 아니고 그래요? 그나마 글을 좀 쓴 사람이에요. 오. 근데 글도 보면 아주 뭐 우리가 보고 있으면 이 문체가 뛰어난 글은 아니고 계속 계속해서 동어 반복을 하는데 그게 효과적이거든요. 똑같은 말을 계속해야지 사람들이 세뇌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아주 쉽게 탁탁탁 분명하게. 네. 왜요? 난 되게 연설 잘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연설을 잘하는 사람은 트로츠키였거든요. 그 바로 이제 결국 스탈린의 가장 숙적이 트로츠키였는데 사실 트로츠키가 러시아 혁명 과정에서는 레닌하고 누가 1등 공신이 할 때 레닌하고 1, 2등을 다툰 사람이 트로츠키예요. 트로츠키는 그리고 붉은 군대 총지휘관도 했거든요. 네. 군대를 직접 겨누려 본 사람이고 네. 스탈린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스탈린 변방 출신이고 그리고 트로츠키는 말도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사람들 말이야. 연설을 완전 격정적인 연설도 하고. 근데 어떻게 그 트로츠키가 결국 나중에 체포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영상 보면 트로츠키 체포돼 가는 과정이 나와요. 그 권력투쟁 끝에 결국은 지게 되는데 네. 이 스탈린이 그걸 만들어내는지 결국 중요한 것은 아주 뛰어난 지능과 아주 뭐 연설력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집요함, 의지가 뛰어난 사람이 결국은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것 같아요. 권력 의지가 굉장히 권력 의지가 장하고 사람들 다 모아내는 사람들. 이 권모술수가 아주 뛰어난 사람들. 주위 사람들을 잘 다루고 그렇죠. 주위 사람 겁을 줄 줄 아는 사람들. 주위 사람한테 너 나하고 손잡으면 어떤 이득이 있고 나를 거부할 때는 너는 죽어. 네. 이런 스탈린이 그런 어떤 정말 막 이런 것들 하나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거 하나는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는 이 천재성을 갖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가 이제 숙청당할 순서가 될 때 그때 내가 스탈린 밀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왜 밀었지 라고 후회하게 만드는 게 스탈린의 천재성이라는 거죠. 다 숙청당할 때 가만히 있게 만들고 자기 순서가 다 오게 만들어갈 때 그때는 전부 다 후회하게 만드는 게 스탈린의 천재성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정말 이런 권모술수를 통해서 권력을 예전에는 잡았다면 이제는 선물로 네. 한번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을 모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어떤 듭니다. 선물이죠? 아무래도 이제 홍삼 아닐까요? 네. 홍삼이요. 소백지향 홍삼이 또 사람들 마음을 휘어잡는 데는 최고입니다. 맞아. 네. 홍삼 스틱, 홍삼 액, 뭐 어린이 홍삼 젤리, 석류 홍삼, 뭐 이런 그 콜라겐까지. 네. 예, 이 홍삼 세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3+1, 그러니까 4가지를 다 이렇게 구성하는 걸로 또 할인율을 이번에 좀 세게 정했거든요. 그래서 뭐 설 선물로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내가 진짜 내 사람 삼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홍삼으로 선생님, 네? 저희한테 홍삼 좀 돌리세요. 그럼 선생님 사람이 될게요. 내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아 내가. 내 사람에서 뭐 할 거야. 네. 아주 그 가성비 좋은 홍삼 선물 이번 설에 한번 꼭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10-2547-3187 010-2547-3187로 여기 핸드폰을 직접 받으신답니다. 오. 바로바로 대응이에요. 080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사장님이 계속 네 이렇게 받으신다니까 소백지향 홍삼 한번 주변 분들께 선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아니면 뭐 네이버에서 소백지향 홍삼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주변 분들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소백지향 홍삼. 하지만 스탈린은
겁주기 그리고 사람들 회유하기 뭐 이런 걸로 이제 사람들을 내 걸로 만들고 그렇죠. 권력을 유지했다 이거죠. 이게 뭐 스탈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물론 이 책의 저자가 조금 스탈린의 비판적인 건 있습니다만 뭐 기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네. 그 유배지 생활을 한번 보면 그 유배지 생활을 할 때 같이 이제 유배를 갔던 동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동지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남아 있는데 그 룸메이트 간에 갈등이 심했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손끝 하나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스탈린은. 아, 스탈린이? 스탈린이요? 네, 친구가 다 시킨다는 거죠. 아 사람 부릴 줄 아네. 그렇죠. 사람 부릴 줄 아는 거죠. 오. 그 친구가 너무 심한 개인주의자다. 모든 집안일을 내가 다 해야 된다. 그 스탈린은 또 나중에 다른 이제 친구들하고 유배 생활 해고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 친구가 말이야 너무 깔끔한데 집착을 한다 이거. 너무 깔끔을 뜬다. 왜냐니까 우리가 음식을 접시에 담아 먹지 않냐 이거죠. 그럼 먹고 나서 걔는 꼭 그거를 설거지를 한다 이거죠. 다음 음식 그대로 다시 담으면 되는데. 아니 자기는 그 먹고 나서 그 남 그 이제 좀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바닥에 내려놓는데 그럼 그때 키우는 개가 와서 싹싹싹 다 핥아 먹는데 그럼 청소되는데 왜 걔는 그렇게 깔끔을 든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아니, 좀 지저분하셨네. 버티는 사람이 이겨. 못 보면 그 지가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참 같은 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여행을 가서 친구 간에 뭐 다투기도 하고 이런 게 이런 거잖아요. 예전에 어떤 변호사가 썼던 글을 보니까 같이 고시 공부를 하러 고시원 이제 절에 들어갔다는 거죠. 네. 저 그런데 같이 이제 방을 쓰자는 친구하고 네. 둘이가 그렇게 친한 친구였는데 결국 일주일 만에 서로 미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근데 둘 다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한 명은 뭐냐면 자기는 식사를 하고 나서 바로 양치를 안 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 보고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식사를 하고 나서 양치를 안 하고 저 입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하냐고 못 견디겠는데 또 이 사람은 다른 이제 자기는 뭐냐면 어떻게 저 친구는 화장실 갔다 오면 손을 안 씻냐 이거죠. 화장실 갔다 오나 손을 안 씻는 애 보면 참 미칠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이 서로가 가지는 그게 있어가지고 그 서로 이야기를 틀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거로 하고 이해를 하고 서로 방은 따로 쓰자. 그 두 사람이 다 싫어할 사람이 여기 있는. 그래. 그죠? 나는 혼자 예전에 살 때도 네. 그 라면을 끓입니다. 네. 라면을 끓여요. 먹죠. 네. 그리고 이제 한번 휘휘 젓기는 저 물로 네. 물로. 네. 네. 근데 설거지를 굳이 내가 해야 되나? 어차피 다시 라면 끓일 냄비거든. 만약 거기에 내가 네. 뭐 다른 샐러드를 담고 이러면 나도 씻었겠지. 근데 어차피 라면이야. 그럼 다시 물 부어서 휘휘해서 끓여. 어차피 끓여졌으니까. 어차피 끓일 건데. 끓이면 세균 다 죽고. 죽지. 네. 그리고 그 세균들이 뭐 꼭 나한테 뭐 해가 되나? 그렇죠. 예. 그럼 그런 경우도 좀 있었는데 그걸 또 못 견디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대다수입니까 혹시 그게? 나만 견디는 거였나?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포인트가 있잖아요. 어떤 건 다 넘어가는데 요거 하나는 어떤 사람은 또 머리 안 씻고 기름 끼는 건 도저히 못 봐주겠다. 다른 건 다 봐주고. 맞아. 사람들마다 포인트가 다르니까. 있어요. 나는 진짜 너그러운가 봐. 다 나는 봐줄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코털을 못 견디거든요. 코털을. 나온 걸 저는 못 견디는데 가끔 나오시더라고요. 난 뭐 괜찮아. 난 너무. 아니 본인이야 뭐. 나는 이지선 코털 나와도 괜찮아요. 그래요? 다음에 이렇게 길게 하나 이렇게 빼고 올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귀털도 못 견디는 거야. 귀털도 있어. 귀털이 네.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예전에 누가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데 하여튼 이렇게 귀 바깥까지 이렇게 나오시거든. 그걸 또 못 견디더라. 귀털이 있으시다니까요. 그 섹시하지 않아? 나는 괜찮은데. 어쨌든 스탈린님이 스탈린같이 굉장히 좀 잘 지적. 견뎌내시겠네요. 네네네. 나 스탈린이랑 잘 맞았을 것 같아. 새로운 얼굴 잘 봤습니다. 누가 설거지 더 오래 안 하고 버티나? 걔 먹었어? 괜찮아. 자, 나 라면 끓였어. 괜찮지? 네네. 젓가락을 이렇게 휴지로 쭉. 결국 친구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가 서로 째지게 되고 그래서 스탈린이 이제 하숙이라기보다 돈을 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 동네 집에 들어가게 된 거죠. 네. 그 집에 들어가서 또 이 스탈린의 특기가 뭐 그 집 딸을 하고 계속해서 뭔가 자꾸 섬싱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스탈린이 네. 이 지저분한 사람이. 그때 나이가 35인데 네. 그 집에 14살 딸하고 내연의 관계를 맺은 거예요.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스탈린은 항상 뭐 10대들하고 30 넘을 뭐 그런 게 많아요. 그 집 특히나 자기 친구의 뭐 여동생이라든지
친구 집안의 딸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나중에 두 번째 부인도 그런 식으로 결혼을 한 건데 나이 차가 많이 나요? 네, 10대 때 결혼한 거죠. 하여튼 그러니까 스탈린을 감시하는 감시원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미성년인데 주먹 다짐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그 경찰서장이 그 가나라는 당시 경찰서장이 스탈린하고 동양인 거예요. 같은 조지아 그렇지. 출신이니까 좀 네. 봐준 거예요. 어. 그 이 사람 나중에 스탈린이 잘 되고 나서 편지도 쓴 거예요. 내가 그때 당신 참 잘 봐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 좀 봐달라 하니까 스탈린이 다시 답장해갖고 당신 맞다고 당신 그때 나 잘 봐줬다. 그래서 이 편지를 가지고 그 막아준 거죠. 이제 숙청당할 뻔한 위기를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그 스탈린한테 편지가 많이 오거든요. 어릴 때 자기 은사도 너 그때 그럴 때 나도 잘해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지금 이 은사가 그래도 스탈린의 선생님이 이렇게 힘들게 살면 좀 되겠냐. 좀 돈 좀 보내주시오. 또 자기 친구가 너 학교 다닐 때 너가 그거 한 거 내가 막아주지 않았냐. 좀 돈 좀 보내달라. 또 너가 어떤 그 집 딸하고 연애할 때 내가 그 데이트 장소를 제공해주지 않았냐. 우리 집을 쓰라고. 그러니까 나도 좀 돈 좀. 그런 편지들이 많이 계속 와요? 편지가 와요. 그런 편지가 스탈린한테. 그래서 좀 보내줘요 그러면? 보내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근데 대체로는 잘 안 보내주고요. 답장 안 해주고. 그래도 어린 시절에 아까 신학교 그 친구들한테는 딱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얘한테 얼마 줘라. 어린 시절에 친구 소소. 자기 어릴 때 이름을 소소로 또 불렀거든요. 소소로부터 어린 시절에 우정을 담아. 그런 건 또 남아 있어요. 그래요? 보면 참. 그러니까 참 뭐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권력자의 특징일 수 있는데 수많은 사람을 숙청하고 죽고 이런 데는 무감각해요. 아주 뭐 관심도 없어요. 무심하고. 근데 또 자기 주변 사람들도 별거 아닌 건 또 잘 챙겨주기도 하고. 참 묘한 게 양립하는 게 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런 소소한 뭐 이른바 선행이라는 선행 아니면 인간적인 면 이런 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하는 그거를 죄의식을 좀 덜어나 보죠. 나는 이렇게 네. 내 주변 사람 잘해주니까 나는 인간적이다 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엄청난 사람들을 숙청하지만 이건 이제 뭐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고 난 정말 착한 사람이야 이런 걸 이제 스스로한테 보여주는 것? 저는 지금 사이코패스 이런 거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 좀 나오는 거지. 이 당시에는 사이코패스 이런 거 몰랐을 것 개념이 같아요. 없었겠죠. 예.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나요. 그래요? 예, 서로 같이 이렇게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정이 없을 리가 없을 텐데 다 숙청하고. 아니 뭐 정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권력 유지가 제일 첫 번째니까 일단 이 사람이 너무 커졌다 싶으면 그 스탈린 방식이 나중에 나옵니다만 네. 공개적으로 모욕을 줘요 항상. 공개적으로 모욕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 하여금 완전히 쟤 별거 없구나라고 사람들한테 아예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러러보는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식으로 망신을 주기도 하고 특히 또 심할 때 같은 경우는 좀 자기 후계자로 막 판정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네. 어떻게 하냐면 부인 약점을 잡아가지고 약점도 없어요. 부인 잡아 부인하고 이혼을 강요를 해요. 너 부인하고 이혼해. 이혼을 못하면 어떻게 돼? 너는 당에 충성하고 있지 않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들 하여금 아니 그래도 2인자 3인자 되면 자기 옆에 사람을 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힘이 있어야 권력자인데 내 말고는 아무도 없어라고 보여주는 거죠. 스탈린 주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2인자라도 자기 부인하고 이혼하면 이혼해야 되고 그런 식인 거예요. 너의 위치는 이거야라고 늘 네. 늘 일깨워줘. 너는 내가 이혼하라면 넌 이혼해야 되는 애야 이런 거를 보여주는군요. 그러니까 술을 먹을 때도 스탈린도 술을 좋아했습니다만 그 술을 자기는 잘 먹을 수 없잖아요. 많이.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 말로는 자기 잔에는 보드카를 안 채우고 다른 술 아주 도수 약한 맹물이나 도수 약한 걸 채우고 다른 사람한테 보드카 뭐 몇십 도짜리를 채워가지고 원샷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탈린의 그 야해 방식도 있죠. 그러니까 스탈린 밑에 있으면 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낮이고 밤이고 일을 해야 돼요. 왜냐면 스탈린 야행성이거든요. 밤새도록 일하고 아침에 잠을 자는데 그럼 스탈린이 할 때마다 전화하면 바로 받아갖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밤에도 일해야 돼요. 또 근데 낮에는 또 낮에 일 안 할 수 없잖아요. 스탈린은. 그러니까 낮밤을 가지고 계속 일해요. 그러니까 스탈린 죽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공공기관, 국가기관의 야근 금지. 그부터 제일 먼저 내렸잖아요. 네. 야근은 이제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그 트럼프의 원형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불가 예측성. 내가 어떤 행동, 어떤 말 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게 만들어. 도대체 저 사람한테는 어떤 말이 튀어나오고 어제 이랬으니까 이럴 거다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밑에 애들이 나한테 꼼짝 못한다고. 네네네.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하여튼 뭐 정말 예측 불가입니다. 스탈린. 저는 얼마 전에 1kg 커피에서 커피를 시켰는데 네. 정말 예측 불가.
이렇게 맛있는 커피가 오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한 달치 한 30봉 담긴 그 드립백 있잖아요. 그거 한 30개 담긴 게 대략 한 18,000원 요 정도 하는데 그걸 이제 주문을 한번 했단 말이죠. 저는 그냥 그런 커피가 오는 줄 알았어요. 그냥 우리 커피숍 가서 먹는 커피.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예측 불가, 상상을 초월하는 향과 맛. 그게 우리 집 앞에 오더군요. 한 봉당 600원 꼴입니다. 네. 요즘 스타벅스도 커피가 올랐어요. 네. 아메리카노 한 잔 지금 4,500원인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네네. 네. 하지만 우리 1kg 커피는 여전히 아주 착한 가격, 합리적 가격에 여러분께 맛있는 커피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커피 그 돈으로 숙청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저렴한 돈으로 좋은 커피를 누릴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You deserve it. 맞나 이게? 모르겠어. 네, 여러분의 자격이 있습니다. 좋은 커피 합리적 가격에 만나보십시오. 1kg 커피가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1kg 커피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셔도 되고요. 1kg 커피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더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드립백부터 한번 먼저 드셔보시면 아주 만족도가 높으실 겁니다. 자, 스탈린 네. 네. 독재자의 새로운 얼굴 이 책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스탈린의 뭐 대략 일기, 그러니까 일생 정도를 그냥 가볍게 네. 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권력을 잡고 또 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벌였던 수많은 이제 독재자의 차가운 얼굴들이 좀 나올 텐데 그런 건 어떻게 2부에 한번 좀 그러시죠. 네. 들어볼까요? 어떻게 스탈린 마음에 들어요? 지금 더 재밌는 건 2부에 나올 것 네네. 같은데 무조건이지. 1부에서 네. 스탈린이 조금 지저분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네. 좀 아는 척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네네. 스탈린의 지금 이 머리, 빛나는 머리, 네. 이게 이제 머리 기름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요? 아니, 안 감아가지고. 안 감아가지고 이렇게 된 아.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자, 그러면 또 우리 오디오 플로우로 듣는 분들을 위해서 노래 하나 또 추천 좀 해드려야죠. 저는 지금 왠지 노래 가사 중에 달이 몰락하고 있네 요거 있잖아요. 김현철. 이 곡에 좀 떠올라서 달의 김현철의 몰락. 달의 몰락. 좋습니다. 네. 천재죠, 김현철 씨. 네. 저는 그러면 좀 쉽게 가겠습니다. 그루지아 출신의 백만송이 장군. 미안한 마음 없이. 아유, 좋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 노래 선곡은 제작진들에게 맡기기로 하고요. 저희는 2부 스탈린 독재자의 새로운 얼굴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